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완전 해군력 증강, 해군력뿐만 아니죠. 사실은 모든 군사력 증강의 폭주를 하고 있는 중국이 그 중에서도 해군력, 그 중에서도 항공모함 지금 3척 가지고 있죠. 2척 실전 배치했고 한 척 지금 의장공사 해서 전력화 중이고 한 척 또 핵항공모함 건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 추가로 경항공모함 5척을 몇 년 내에 쏟아내겠다라고 발표하고 건조하고 있다라는데, 도대체 어떤 항공모함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달해준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가 러시아군의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 직격당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2025년 진수를 목표로 대형 드론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075형 상륙함에서 발전한 076형 상륙함인데 무인 전투기와 전자기식 사출기가 장착돼 사실상 항공모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2025년 초도함 진수, 2030년까지 5척 전력화를 목표로 076형 강습 상륙함 건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선체 하단 조립 공사가 상당 수준까지 진척되었다고 중국군 선전 채널 자오다시가 12월 7일 밝혔습니다. 자오다시는 현재 076형 강습 상륙함 겸 경항공모함이 건조 중이라며 이 함정은 무인 전투기와 헬기를 운용하는 항모로 운영될 것이며 태평양에 대한 인민해방군의 무력 투사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항모는 적 함대에 대한 단순 거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넘어 해역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특정 섬 주변의 적대적 세력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4만 톤급 강습 상륙함인 075형을 기반으로 재설계된 076형은 길이 252m, 폭 45m에 달하는 대형 함정으로 만재 배수량은 5만 톤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중국은 이 항모에 해군 항공대의 헬기 전력은 물론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 GJ-11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자오다시는 인민해방군은 오는 2030년까지 J-35 등 첨단 전투기 탑재 정규 항모 3척과 GJ-11 무인 전투기를 탑재한 드론 항모 5척, 본토에서 지원되는 대량의 대함미사일을 통해 태평양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측 선전 매체의 주장대로 중국이 2030년 이전에 076형 5척을 연속으로 취역시킨다면 이는 미 해군에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미 정치권이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해군력 증강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겁니다. 075형 상륙함, 미국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을 뺏긴 중국의 4만에서 4만 5천 톤짜리 강습 상륙함이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트윈 아일랜드, 아일랜드 2개 만들고, 그리고 지금 웰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여기 보시다시피 사출기 2개, 그래서 2대의 무인 전투기를 동시에 띄워 올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착함은 뒷부분에서 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대의 헬기를 동시에 작전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경항모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마치 일본의 이즈모급 그리고 튀르키예의 아나돌루 이런 것들을 합친 그런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지금 벌써 이제 선제 하부작업, 일본 하부작업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걸 2030년까지 무려 5척을 취역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자, 여기에 탑재되는 항공기는 GJ-11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데, 중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무인 전투기 보시다시피 크죠. 뒤에 트럭들 따라오는데 조그맣습니다. 이 무인 전투기 내부에 무려 2톤의 무장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2톤. 엄청난 겁니다. 내부 무장이 2톤. 그러면 이 2톤 같으면 미국으로 치면 NSM 같은 소형 대함 미사일, NSM이라 하더라도 200km 넘게 날아가죠. 그런 대함 미사일 탑재할 수 있는 겁니다. 스텔스 상태에서.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 얼마든지 많이 탑재할 수 있죠. 이런 능력을 가진 무인 전투기를 주력을 해서 헬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모함으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중국이 자신들의 항모, 이게 푸젠함인데 18번. 푸젠함하고 같이 서 있는 이 항모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식으로 같이 병행 운행한다라는 건데 2030년이 되면 물론 그 이후에 중국이 지금 핵 항공모함 건조 설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만은 핵 항모는 지금 설계 작업에 들어가면 2030년까지 안 나오니까 2030년까지는 랴오닝함, 산둥함, 그리고 이 푸젠함 해서 항모 3척, 그리고 이 드론 항모, 이 5만 톤짜리 경항모 5척 해서 총 8척의 정규 항모와 경항모 체제로 간다라는 건데 이 중국은 이걸 특정 섬 주변의 작전에 굉장히 효율적이다. 즉 대만 포위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이 말이 되겠죠. 이런 중국의 폭주. 이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존스법. 이래서 건조 능력, 선박 건조 능력 1년에 10만 톤밖에 안 되면서 모든 군함은 미국에서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미국에서 만드는 그 회사 다수 지분이 미국인이어야 돼. 대표도 미국인이어야 돼. 부품도 미국에서 생산해야 돼. 이러고 있으니 뭐 중국에 추월당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동맹국인 대한민국, 일본 이런 조선 강국을 활용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우려 속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아우디우카 전선이 격화되며 이곳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로버틴의 전선에서 아우디우카로 재배치된 제47기가와 해당의 M2A2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가 러시아군의 대전차 미사일 직격을 맞고도 멀쩡해서 엄청난 방어력을 입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아우디우카 북쪽에서 교전을 수행하던 M2A2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가 러시아군의 대전차 미사일 직격을 받고도 아무 손상 없이 전선을 벗어나 위험 지역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가 12월 7일 밝혔습니다. 동부작전사령부는 아우디우카 북부 공업지대 인근의 스테포우 정착촌 인근에서 벌어진 교전에서 47기계와 해당의 M2A2 ODS 장갑차가 러시아 보병 부대와 교전하던 중 대전차 미사일에 직격당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브래들리는 마을 외곽에서 돌격해오는 러시아군 보병대를 향해 기관포를 쏘며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러시아군 보병들은 메티스 M으로 추정되는 대전차 미사일을 가져와 브래들리 차체 전면을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인 메티스 M은 1500m 사거리에 최대 80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에 피격된 우크라이나 브래들리 장갑차는 일명 버스크 키트로 불리는 폭발 반응 장갑을 두르고 있던 덕분에 러시아군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어반 서바이벌 키트로 불리는 버스크 키트는 M1 전차에 설치되는 폭발 반응 장갑 블럭을 브래들리에도 붙인 증가 장갑 키트인데요. 이 증가 장갑에 맞은 메티스 M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지만 브래들리의 본 장갑에는 데미지를 주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한 영상에는 브래들리가 피격 후에 멀쩡하게 기동해 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대전차 미사일에 직격당하고도 생존하는 보병 전투장갑차, 우리 군이 보며 느끼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브래들리 전투장갑차 앞에 이렇게 아주 두꺼운 뭔가 블록이 장착되어 있죠. 사이드에 차체 측면에도 있습니다. 이게 M1 에이브람스 전차에 장착되는 이 폭발 반응 장갑 키트를 브래들리에도 갖다 붙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정면으로 그냥 바로 그냥 맞았습니다. 지금 이 모습인데요. 이 아우디우카 시내에서 북쪽에 공업지대가 있어요. 그 공업지대 외곽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브래들리 장갑차가 혼자 떨어져서 러시아군 보병들이 계속 돌격해 오는 것을 25mm 기관포로 사격해서 저지하고 있는 중에 이 25mm 기관포의 연속 사격이 워낙 강력하니까 러시아군 보병들이 측면으로 나와서 이 메티스 M 대전차 미사일 발사를 한 겁니다. 메티스 M 지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군에도 불고음 사업으로 대량으로 들어온 대전차 미사일이죠. 뭐 저도 현장에서 메티스 M 쏘는 거 봤는데 이게 1500m 날아가서 800mm 두께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히트탄이에요. 메탈 제트를 뿜어내는 히트탄이죠. 대전차 고폭탄이다 이겁니다. 날탄이 아니고 대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트탄이 맞았는데 만약에 여기에
특별한 어떤 그 폭발 반응 장갑이 없었으면 800mm를 관통하니까 브래들리 장갑차 차체 전면이 800mm 안 되죠. 전차도 그 정도 안 되는데 그냥 뚫려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이런 폭발 화염이 났고, 그런데 잠시 후에 동영상을 보니까 이 브래들리가 뒤로 이렇게 백을 합니다. 백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차량을 타고 후진을 하려면 이렇게 백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백해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돌아 나갑니다. 맞았는데 폭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 바로 폭발 반응 장갑으로 버텼다 이겁니다. 메탈 제트를 폭발 반응 장갑으로 완전히 그냥 분산시켜서 본 장갑에는 데미지를 못 주게끔 막아냈다 이겁니다. 일단 이 대전차 미사일 맞고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폭발 반응 장갑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메티스 M의 탄두가 히트탄이었기 때문이고, 그런데 절대 다수의 대전차 미사일이 다 히트탄이죠. 그리고 이 메티스 M의 탄두가 텐덤 탄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군도 가지고 있는 이 텐덤 탄두의 RPG-7 이런 거 맞았으면 이제 격파됐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탄두가 폭발 반응 장갑 제거하고 두 번째 탄두가 이제 본 장갑을 뚫고 들어오니까 그 텐덤 탄두가 있으면, 그런데 메티스-M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또 대전차 미사일이 텐덤 탄두가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군의 장갑차들은 어떠냐? 말끔합니다. 우리 한국군 장갑차들 뭐 길거리에서 또는 사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벽돌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저도 현장에서 뭐 아무리 봐도 없어요. 솔직히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RPG-7 맞았을 때 우리 한국군 장갑차 방어력이 세기를 합니까? 그런데도 무슨 배짱으로 이런 폭발 반응 장갑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군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미군이 이 브래들리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186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초창기형은 이게 없었는데 점점 이제 이 폭발 반응 장갑 붙어 있는 버전으로 줬어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군에 제가 뭐 요즘 계속 능동 방어 장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능동 방어 장치 한 20억 원 하죠. 그래서 돈이 없다. 그러면 이런 거라도 빨리 갖다 붙여야죠. 도대체 전차병들 또 장갑차에 탑승하는 이 탑승 보병들, 우리 생때 같은 우리 아들들인데 그냥 뭐 장군님들이 아이고 애들 그 뭐 또 징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아들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인구절벽 시대에 젊은이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그래서 폭발 반응 장갑 이 버스크 키트보다 훨씬 더 두꺼운 걸로 우리 K200 장갑차, K808, K806, 그리고 K1 전차, K1A1 전차, 또 K2 전차도 마찬가지예요. 맞으면 갑니다. 전부 도배하는 작업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걸 이 미사일 피격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군 장성들 최고위층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육군 사단장 출신이시니까, 수방사령관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겠죠. 안 된다는 거, 못 버틴다는 거, 우리 장갑차가 빨리 이 사업에 착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